피고인 박정희.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아, 애미다. 나 진짜 안 그랬어. 피고인, 정숙하세요. 여기는 집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한 번만 더 호칭 어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13년을 며느리로 살던 서연이었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떠났던 그 아이를 제 사건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은 재척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죠. 그 아이가 저를 저렇게 봤으니까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냐고요. 아니에요. 가슴이 먼저 무너졌어요. 이 애가 왜 저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재판장석에 앉은 서연은 기계 같았어요. 표정도 손떨림도 눈빛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정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계단, 한 남자의 손, 그리고 밀려 떨어지는 몸. 밀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진 구석에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계단을 도망치는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였어요. 과연 서연은 이 사진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민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이 무서웠던 걸까요? 이 기막힌 사연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가슴 먹먹한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진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럼 며느리의 차가운 판결 뒤에 숨겨진 그날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 태석이랑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낮에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죠. 심심하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밥 짓고 빨래 걷고 골목 한 바퀴 돌고 그게 하루였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남편 태석이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도 별말이 없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편했어요. 시끄러운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게 더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그 조용한 하루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려니 했어요. 분명히 가스불을 껐는데 다시 부엌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껐는데 분명히 껐는데 손이 먼저 가스 손잡이로 향했어요. 꺼져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 다음엔 장바온 걸 또 사왔어요. 냉장고에 이미 파가 있는데 또 사온 거예요. 태석이는 말없이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서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다가 태석이 이름을 부르려는데 입에서 몇 초가 막혔어요. 30년을 매일 불렀던 이름인데 그 몇 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태석이랑 같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일상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태석이가 옆에 있어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 손이 제 손 위에 살며시 얹혔어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얹혀 있었어요. 저는 그 손 무게를 느끼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아침 밥상, 골목 어기, 그리고 신발. 신발 사진을 찍으면 그날 어디를 다녔는지 기억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낡은 휴대폰이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그 안에 제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꺼낼 수 있게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노인정에서 신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조합장 박준식이 다가왔어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죠. 박정희 씨, 신발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이제 갈 때가 됐네. 벽에 똥칠하기 전에 내가 좋은데 알아봐 줄까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무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찍으라 그랬어요. 박준식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어요.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한참 맴돌았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지었어요. 태석이가 물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그 사람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박준식이 저를 볼 때마다 웃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웃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할 일하고 밥 먹고 잠자면 됐죠. 그런데 그해 봄부터 동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소문이었어요. 이 동네도 재개발된다더라. 골목 어귀에서 한두 마디씩 나오던 게 노인정에서도 시장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조합장 박준식. 박준식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다들 재산 늘리셔야죠.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하면서 두 손으로 꼭 잡아줬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믿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서늘하다고 느꼈어요. 웃는데 눈이 안 웃었거든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계속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제 느낌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박준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봄이 넘어 초여름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노인정 마루에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던 날이었죠. 저는 습관대로 낡은 휴대폰을 꺼내서 마당 앞 신발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그때 박준식이 뒤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신발이 거꾸로 신겨진 것도 모르고 찍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내려다봤어요. 멀쩡히 제대로 신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사람들이 일제히 제 발을 봤어요. 누군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작았는데 귀에는 되게 크게 들렸어요. 박준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이고, 정희 씨. 저번에 설명회 날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멈췄어요. 설명의 날짜를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근데 박준식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잊어버린 건지 원래 못 들은 건지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 헷갈림이 얼굴에 그대로 나왔나 봐요. 박준식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이고,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정희 씨 요즘 자꾸 이러시니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가 바뀌었어요. 딱 잘라 말하긴 어려운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얼굴 보던 분들이 저를 보면 눈을 먼저 피했어요. 시장에서 이웃사촌 최덕순 씨를 마주쳤어요. 젊어서부터 같이 김치도 담그고 아이들 학교 얘기도 나누던 사이였죠. 제가 덕순 씨 하고 손을 들었더니 덕순 씨가 잠깐 눈을 마주치고는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돌아섰어요. 급하다고 했어요. 뭐가 급한지는 몰라도 걸음이 빨라졌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허공에 그대로 있었어요. 내려야 하는데 내려지지 않았어요. 노인정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들어서면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어요. 그러고는 누군가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날씨 얘기, 손주 얘기, 저 없을 때 하던 얘기를 제가 들어오자 꺼낸 거잖아요. 티가 났어요. 다들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산 동네가 그렇게 달라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노인정 문을 열기가 무서워졌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저 때문에 끊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온 날도 있었죠. 집으로 걸어오는 골목이 그날따라 유독 길었어요. 그 즈음 태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준식,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물었어요. 왜요? 태석이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그 사람이 어르신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
너무 잘 웃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러게요 했어요. 태석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태석이는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 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하겠어. 저는 치매 노인이고 민수 엄마이고 그냥 이 동네 사람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사이에 동네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박준식이 돌아다니면서 슬쩍 흘리는 말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없는 데서 하는 말이었죠. 근데 그 말들이 다시 저한테 흘러들어왔어요. 박정혜 씨 요즘 좀 이상하더라. 어제도 같은 말을 두 번 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어요.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은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없는 데서 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부정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억울한데 말 못하는 것. 그게 사람을 제일 많이 갉아먹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내 기억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늘 찍은 신발 사진이 있었어요.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눈물이 났는데 닦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이 흐려지도록 울었어요.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이게 내 기억이에요. 이게 내가 그날 거기 있었다는 증거예요. 며칠 뒤에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엄마, 동네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 거 알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박 조합장인가 하는 사람이 엄마 치매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닌다던데. 엄마, 요즘 좀 어때요? 안부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나 괜찮아. 딱 세 글자만 했어요. 민수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전화가 끊겼어요. 무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신경 쓰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말썽 만들지 말라는 거였죠. 다음 날 박준식을 마주쳤어요. 박조합장, 왜 내 치매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녀요? 박준식이 눈을 둥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정희 씨! 제가 언제 그랬어요? 걱정이 돼서 몇 마디 한 게 그렇게 들렸나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또 시작이다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박준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 씨, 저 진짜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가족들도 고생 덜하고 정희 씨도 편하고. 그리고 빙긋 웃었어요. 전과 똑같이 눈이 안 웃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태석이도 알고 저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버티면서 사진 찍는 것밖에요. 그게 그 시절 저한테 남아있던 전부였습니다. 설명회가 열리기 전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찬성 쪽 사람들이 골목에서 모여 있었고 반대쪽 사람들도 따로 뭉쳐서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태석이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별말이 없고 그냥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같이 가요? 태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연하지요. 그 짧은 말이 그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우리 둘이 같이 나섰어요. 주민센터까지 걸어가는 길에 골목이 평소보다 붐볐어요. 335 모여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설명회 장소로 가는 거였죠. 저는 걷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지나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눈을 살짝 피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어색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오늘 이상한 날이니까 다들 긴장해 있는 거겠지 하고요.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열기가 느껴졌어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강당이 저렇게 꽉 찼던 건 처음 봤어요. 재개발이 동네에 얼마나 큰일인지 그때 실감했어요. 자리를 찾아서 뒤쪽으로 갔어요. 태석이가 제 옆에 섰어요. 그 사람은 원래 앞으로 잘 나서지 않거든요.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설명이 시작됐어요. 재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보상 금액이 나왔어요. 2주 일정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첩을 꺼내 적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준식이 연단에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상하게 살이 돋았어요. 너무 능숙했어요. 너무 매끄러웠어요. 이 사람이 이걸 준비한 게 한두 달이 아니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오래 이걸 계획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태석이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태석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태석이가 손을 덮어줬어요. 연단에 박준식이 올라섰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는 손이 여유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사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 땀의 값을 받으셔야죠. 박수가 나왔어요. 박준식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반대하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재산이 묶이는 겁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순간 박준식 눈을 봤어요. 연단에서 청중을 쭉 훑더니 한쪽 구석에 잠깐 시선이 멈췄어요. 그 방향을 따라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간 건지 몰라도 박준식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넘겼어요. 그게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몸싸움이 시작된 건 설명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반대하는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자 박준식 쪽 사람들이 맞받았어요. 처음엔 말다툼이었어요. 그게 금방 몸으로 번졌어요. 누군가 어깨를 밀었어요. 그게 퍼져나갔어요. 순식간이었어요.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앞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쪽에 있었는데 앞에서 밀려오는 압력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벽 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태석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숨이 막혔어요. 사람 냄새와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한꺼번에 났어요. 누군가 제 발을 밟았어요. 아팠어요. 신발이 벗겨질 뻔했어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먼저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습관이란 건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발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찰칵. 그 소리와 비명이 거의 동시였어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쿵.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그 뒤에 비명.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계단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당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그 시끄럽던 곳이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선풍기 소리만 들렸어요. 윙윙.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릎이 떨렸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쓰러진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사건이 난 직후 그 장내의 정적은 정말 이상한 정적이었어요. 아까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한순간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선풍기 소리만 남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시끄러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어요. 쓰러진 남자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저 할머니요. 저 할머니가 밀었어요. 그 소리가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멀리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많은데, 무슨 할머니를 말하는 건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그게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한꺼번에 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숨이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 꿈처럼 느껴져요. 아니, 꿈보다 더 이상했어요. 꿈이면 깨어나기라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눈빛이 하나하나 달라붙었어요. 30년 이웃 얼굴들이었어요. 제 이름을 알고, 제 남편 이름을 알고, 제 아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범인 보듯이 봤어요. 덕순 씨 얼굴이 보였어요. 덕순 씨랑 눈이 마주쳤어요. 덕순 씨가 눈을 피했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슬펐어요. 화가 나기 전에 슬펐어요. 아까부터 이상했어. 치매라더니 그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방에서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박준식이 나왔어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건지 저는 봤어요. 눈만 보면 알아요. 그 눈에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원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저를 이 자리에 세워두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구급대도 왔어요. 강당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이번엔 다른 시끄러움이었어요. 무전소리, 호각소리, 사람들 웅성거림. 저는 그 소음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경찰이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자리로 물러서라고 했어요. 저도 물러섰어요. 그런데 제가 물러서는 걸 본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 사람 왜 가요?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한 명이 저쪽으로 걸어왔어요. 잠깐요, 어디 가세요? 저는 멈췄어요. 발이 안 떼어졌어요. 증인이 있어서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석이가 제 옆에 섰어요. 경찰이 태석이를 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태석이가 말했어요. 남편입니다. 그 말이 그날 얼마나 든든했는지. 남편입니다. 그 세 글자가 그때 저한테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날 강당에서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어요. 파랬어요. 너무 파래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하늘은 그냥 파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밀었나? 아니에요. 안 밀었어요. 나는 사진 찍고 있었어요. 찰칵 소리가 기억나요. 비명이 기억나요. 근데 내가 민 적이 없어요. 그게 확실한데. 집에 들어와서 저는 부엌에 앉았어요. 태석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시지 못했어요. 그냥 앞만 봤어요.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었어요. 아까 찍은 신발 사진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날 살릴 수 있는 건지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날은 그냥 무너졌어요. 사건 다음 날부터 집 밖을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골목이 조용했어요. 원래도 조용한 골목인데 그날부터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누군가 숨죽이는 것 같은 조용함. 저는 커튼 틈으로 골목을 내다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태석이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혼자 갔어요. 태석이 옆에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조사실에 앉았어요.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정혜 씨, 피해자 옷에서 박정혜 씨 지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멈췄어요. 현장 목격자도 있습니다. 박정혜 씨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안 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천천히 말했어요. 치매 진단 받으신 거 맞죠?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조사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형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그날 몇 시에 주민센터에 갔는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계단 근처에 간 적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날 일은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났어요. 치매가 오면 최근 기억부터 흐려진다고 했는데, 그날 일은 지금도 선명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형사는 서류를 보면서 제 말을 받아 적었는데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가 말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도 검토 중이에요. 출국 금지.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범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눈앞이 흐렸어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집으로 오는 길에 두어 명 이웃을 마주쳤어요. 평소라면 인사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걸음이 빨라졌어요. 못 본 척했어요. 저는 그냥 걸었어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주눅 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가슴이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아팠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내가 지금 세상과 차단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상하게 슬펐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와 있었어요. 저는 민수 얼굴 보자마자 밥부터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끓여둔 된장찌개를 데웠어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민수 좋아하는 애호박 넣은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마음이 놓였어요. 밥 차리면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민수가 식탁에 앉으면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였어요. 맨 아래 칸에 네모 박스가 있었어요. 도장 찍는 칸이었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들 사이에서 입소라는 두 글자만 또렷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뚝배기가 계속 보글거렸어요. 저는 그 식탁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제가 밥을 떠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밥을 먼저 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자식이 오면 밥을 줘야 한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었나 봐요. 민수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아팠어요. 당당하게 들이밀었으면 화라도 냈을 텐데 차마 못 보면서 내밀고 있으니까요.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나 이제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수를 봤어요. 밥 차리던 손이 멈춰 있었어요. 다들 엄마가 밀었다고 하잖아. 목격자도 있고 지문도 나왔다고. 저는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안 그랬어.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본인이 기억 못하는 거야. 치매잖아. 그 말이 얼마나 서늘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날 일 정말 기억나? 진짜로? 저는 입을 열었어요. 기억나? 나는 사진 찍고 있었어.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사진? 엄마 그 신발 사진? 그게 무슨 증거가 돼? 그러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그 휴대폰 줘봐. 내가 좀 볼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뚝배기는 계속 끓고 있었어요. 그때 방에서 태석이 나왔어요. 민수를 쏘아봤어요. 무슨 짓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엄마가 조사받고 있잖아요. 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잠깐 아무 말도 없었어요. 태석이 민수를 한참 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싸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 같은 그 침묵이. 민수가 먼저 일어섰어요. 나중에 또 올게요. 그 말만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태석이가 한참 문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태석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석이가 말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아는 사람이 저러니까 더 힘드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 불을 껐어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민수를 처음 안았던 날이 기억났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요. 그렇게 작고 가볍고 따뜻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저한테 요양원 서류를 내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클 줄 알았는데 평생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그래요. 잘못했을 때 고개 못 드는 것도 아직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미워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그게 또 슬펐어요. 밤에 저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이불을 끌어당겼는데 따뜻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그 생각이 왔어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민수가 그렇게 말하고 형사가 그렇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자꾸만 흔들렸어요. 내 기억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민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억이 났어요. 나는 그날 신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찰칵 소리가 기억나요. 그 순간 바로 뒤에 비명이 들렸어요. 내 손이 어딘가를 밀었다면 내 손에 그 기억이 있어야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날 찍은 신발 사진이 있었어요.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눈물이 났는데 닦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이 흐려지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이게 내 기억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석이가 밥을 해놨어요.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태석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는 알아. 저는 멈췄어요.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알아. 태석이가 수저를 놓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어요. 그날까지는 무서웠어요. 억울했어요. 무너지고 싶었어요. 근데 태석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한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누우면 눈이 떠졌어요. 눈을 감으면 강당 안 소리가 들렸어요. 쿵.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남아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눈이 자꾸 떠졌어요.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다 내가 그랬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이 자꾸 왔어요. 치매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쓰일 줄 몰랐어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기억이 흐려질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어요. 박준식이 처음부터 노렸던 거예요. 치매 노인이라서, 말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를 골랐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화가 났어요. 무서움보다 화가 먼저 왔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게 분했어요. 분한 게 오히려 힘이 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맥없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신발 사진이었어요.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발만 보였어요. 근데 몇 번을 들여다보다가 사진 위쪽을 봤어요. 계단 입구벽에 거울이 있었어요. 주민센터 복도에 달린 안전 거울이었죠. 거울 안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낡은 휴대폰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태석한테 갔어요. 태석이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돋보기를 가져왔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봤어요. 여기 사람이 있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거울 안에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야, 이 사진. 경찰한테 바로 주면 안 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해. 태석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이 동네를 다니는 동안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사진을 다시 봤어요. 계속 봤어요.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낡은 휴대폰 화면이 그 이상 커지지 않았어요. 흐릿한 거울 속이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누군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있는 게 느껴진다는 게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진이 그걸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요. 태석이 저녁에 들어왔어요. 첫날은 별게 없었어요. 그냥 돌아봤다고 했어요. 둘째 날도 빈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태석이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서서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태석이가 뭔가 다른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태석이 편의점 사장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사건 당일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배달을 마치고 손님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태석이 그 기사를 찾아갔어요. 기사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었던 거겠죠. 태석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누라 지금 살인범 소리 들어요. 기사가 잠깐 멈췄어요. 태석이 말을 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기사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아드님이요. 그날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나오는 거 찍혔어요.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닌데 체형하고 옷이요. 태석이 고맙다고 하고 나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 말을 전해줬어요. 저는 가슴이 두 방향으로 찢기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거기 있었다는 안도감과 민수가 도망쳤다는 아픔이 동시에 왔어요. 태석이 민수를 불렀을 때 민수가 온 게 이상했어요. 도망가도 됐는데 왔어요. 저는 그게 민수가 아직 양심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왔잖아요. 앉아서 태석이 눈을 피하면서도 왔잖아요. 태석이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길었어요. 민수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딱딱했는데 점점 뭔가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석이 말했어요. 너 다 봤지? 단정형이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민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저도 저렇게 손이 떨렸던 적이 있었어요. 무서울 때요. 민수도 무서웠던 거예요. 오래 무서웠던 거예요. 박준식이 민수한테 처음 접근한 건 사건 몇 달 전이었어요. 민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생겼을 때였어요. 박준식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준식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한 척 했어요. 재개발하면 돈 된다고요. 이 동네에서 살면 덕 볼 수 있다고요. 민수는 그 말이 솔깃했을 거예요. 빚에 치인 사람한테 달콤한 말은 더 달콤하게 들리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엮어간 거예요. 민수는 나중에 그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민수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당한 거니까요. 박준식한테요. 그날 민수는 계단 근처에 서 있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민수가 봤어요. 박준식이 한 남자 뒤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의도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밀었어요. 남자가 계단 아래로 굴렀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리가 풀렸어요. 도망치려 했어요. 그때 어깨를 잡는 손이 있었어요. 박준식이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민수 귀에 낮게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좋게 가자.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그게 더 소름이었다고 했어요. 너 돈 필요하잖아. 민수가 팔을 빼려 했어요. 박준식이 더 꽉 잡았어요.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내 엄마는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죽고 너는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민수가 굳었어요. 박준식이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치매 노인 내 말 누가 믿어주겠냐. 자식인 너조차 의심하는데. 그리고 손을 놨어요. 눈 감고 가. 민수는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어요. 계단 소리가 났어요. 뒤에서 사람들 비명이 들렸어요.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민수 얼굴을 봤어요. 그 표정이 생생했어요. 그때의 공포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박준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게 민수가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요. 다정하게 속삭이는 게 더 소름 끼쳤다고요. 민수야, 우리 좋게 가자.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박준식이 얼마나 오래 이걸 준비했는지 다시 생각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민수한테 접근하고 약점 잡고 그걸 쥐고 흔든 거예요.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민수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 동안 셋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바닥을 보고 있었고 태석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 가족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내가 본 것,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태석이가 말했어요. 맞아. 지금 움직여야 해. 셋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봤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어요. 사진이 있어요. 거울에 뭔가 찍혀 있어요. 민수가 목격했어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실드를 묶으면 뭔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하지 않은 게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와 달랐어요. 실이 있다는 것. 그게 달랐어요. 태석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제대로 움직여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그날 밤 저를 잠들게 해줬어요. 오랜만에 눈이 감겼습니다. 판결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태석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른 척 했는데 잠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알고 태석이도 알았지만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이상하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태석이 식탁에 밥을 차려놨는데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고 태석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억지로 먹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음 날이 올 수 있는 날인지, 그게 불확실한 채로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 가기 전에 태석이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길어도 기다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어요. 울려다 참은 목소리예요.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더 힘들었어요. 괜찮다고 해줘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손을 잡았어요. 법원에 가는 길이 그렇게 길었어요. 평소에 몇 분 거리인데 그날은 한참 걸린 것 같았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안 떨리게 하려 해도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피고인석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야. 그 생각 하나만 붙잡았어요. 방청석이 차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왔더라고요. 박준식 쪽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는 앞만 봤어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법복자락이 바닥에 살짝 끌렸어요. 판사석에 앉으면서 서리를 폈어요. 저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아직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했어요. 기대하지 말자. 기대를 하면 더 무너지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앞만 봤어요. 서연 입술만 봤어요. 저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변호인이 말했어요. 저는 잘 안 들렸어요. 귀가 먹먹했어요. 서연이 판결문을 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고인 박정희에게 그때였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서연이 멈췄어요.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 앞 화면이 켜졌어요. 처음엔 흐릿했어요. 사진이었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제 신발이었어요. 낡은 운동화. 그날 신었던 거였어요. 법정 화면에 사진이 뜨는 순간 이상하게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이 서서히 확대될 때 숨을 참았어요. 내가 뭘 찍었는지, 그 사진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저도 그 순간까지 몰랐어요. 돋보기로 봤을 때는 흐릿하게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법정 화면에 크게 뜨면 또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화면이 복도 벽으로 올라갔어요. 거울이 보였어요. 안전 거울이었어요. 거기서 화면이 멈췄어요. 그리고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화면을 봤어요. 거울 안에 사람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뒤에 서 있었어요. 손이 뻗어 있었어요. 계단 쪽으로.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어요. 화면이 다시 확대됐어요. 손을 뻗은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박준식이었어요. 법정이 터졌어요.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화면이 사진 오른쪽 아래로 이동했어요. 계단 입구였어요. 등을 보이며 뛰어나가는 사람.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알았어요. 민수였어요. 박준식이 소리쳤어요. 저건 조작이야. 편집된 거야. 내가 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박준식이 팔을 뿌리쳤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 누가 만들어낸 거야? 교도관 2명이 양팔을 잡았어요. 박준식이 발버둥 쳤어요. 양복이 구겨졌어요.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어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사라졌어요. 서연이 의사봉을 한번 내려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 목소리가 다시 판사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에 서연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다시 느꼈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그 생각이 났어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서류 위에 얹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이 사진 오른쪽 아래에서 멈춰 있었어요. 민수 뒷모습에서 저는 그 순간 서연 얼굴을 봤어요.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뺨 근육이 잠깐 떨렸어요. 입술을 다물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서류를 집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주 조금. 그걸 본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았어요. 한 박자 늦었어요. 피고인 박정희 씨는 잠깐 멈췄어요. 무죄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그때 법정 한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민수였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의자를 잡으려다 못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낮고 거칠게 울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에 요양원 서류를 쥐고 있었어요. 그걸 양손으로 잡고 힘을 줬어요. 찢어졌어요. 1번, 2번, 여러 번, 조각이 됐어요. 민수가 그걸 바닥에 내려놓고 얼굴을 묻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변호인이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법정 바닥이 차가웠어요. 민수가 고개를 드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는 민수 손을 잡았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그날 내 신발 봤어. 민수가 굳었어요. 그 사진에 내 발이 찍혔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반가웠다. 민수가 다시 울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내가 기억을 잃어도 내 자식 신발은 알아본단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거야. 내가 거기 없었다고. 엄마가 말해주려고. 민수가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연이었어요. 법복을 입은 채였어요. 서연이 저를 봤어요. 눈이 촉촉했어요. 참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이는 한때 자기 시어머니였던 저를 판사석에서 내려다봐야 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얼마나 찢겼을지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서연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 둘 다 잠깐 거기 서 있었어요. 법정 복도가 환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너무 맑아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태석이 제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태석이 손을 잡았어요. 태석이가 꽉 쥐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날 이후 박준식은 살인과 증거 조작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어요. 재산 대부분이 몰수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박준식 얼굴을 외면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이 동네를 떠났어요. 30년 이웃이었던 덕순 씨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반찬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말없이, 천천히. 그래도 결국은 돌아왔죠.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어요. 박준식은 재판을 받았어요. 재산을 잃었고, 동네를 떠났어요. 골목은 조용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햇살이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 무거웠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마주치면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인사를 건네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됐어요. 사람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고, 흉터는 살이 되더라고요. 덕순 씨는 요즘 가끔 와요. 문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반찬을 내밀어요. 저는 그냥 받아요. 고맙다는 말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오래된 사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말없이도 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이웃이 됐어요. 민수는 요즘 2가지 일을 해요.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 쉬는 날도 별로 없어요. 피곤할 텐데 내색을 안 해요.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저는 뭐라고 안 해요.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느 날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흰 운동화였어요. 엄마 신발 낡았잖아. 저는 받아들고 한참 봤어요. 하얀 운동화. 새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었어요. 딱 맞았어요. 민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을 봤어요.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서연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못난 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다가 떠났던 그 아이를 판사와 피고인으로 다시 만났으니 저와 서연의 인연도 참 즐긴 것 같더라고요. 서연은 안부 인사를 몇 마디 건넨 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신발 사진 찍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서연이가 진짜로 묻는 거였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 방식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로는 못해요. 저는 여전히 사진을 찍어요. 아침밥, 골목 어기, 그리고 신발. 오늘도 찍었어요. 새 운동화, 흰 운동화. 햇살이 거기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뻤어요. 정말 아주 예뻤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 기억이 흐려지는 날이 와도 이 사진들은 남겠지. 내가 오늘 여기 있었다는 게 사진 속에 찍혀 있겠지.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민수가 약값 내겠다고 할 때마다 저는 웃어요. 그리고 말해요. 민수야, 내가 정신은 흐려져도 내 새끼 발소리는 안 잊어버린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요. 말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알거든요. 살다 보면 기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안 흐려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오늘도 사진을 찍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기록해 두셨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